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어제 9시 반에 장 시작 전에요.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CPI 지수가 상당히 크게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테슬라 AI 책임자 안드레 카파시 떠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알아보겠고, 미국 충전 인프라를 테슬라 슈퍼차저로 통일하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네, 미국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는 장 시작하기 전에요. 6월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죠. 어제 우리나라 시간 9시 반에, 저녁 9시 반에 발표가 되었고, 9.1%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였던 8.8%를 넘어서는 수치였고요. 일단 앞자리가 9니까 좀 무서움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프리마켓에서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었어요. 나스닥도 1% 넘게 하락세를 보여주었고, 테슬라도 뭐 한 670불까지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장 시작한 다음에도 그 하락세는 좀 지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0.15% 마감으로 그쳤고, S&P 500도 0.45% 마감으로 그쳤습니다. 자, 6월 CPI 지수가 9.1%나 나왔는데 그에 반해서 그렇게 하락이 심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여기 보시는 유가가 최근 급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뭐 96불로 100불 이하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큰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6월에 근원 CPI는 5.9%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을 했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오늘 시장에 소폭 하락세에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고물가인 것은 사실인 거죠. 9.1%니까. 자, 아무래도 7월 27일 연준의 75bp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맵을 보면 테슬라는 1.7% 상승했고 아마존도 1%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구글은 오늘 마이너스 2%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기관에서요, 구글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3,200불에서 3,000불로 하향을 시켰고, 최근에 구글 CEO가 고용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오늘 좀 하락을 한 것 같고요. 오늘 뭐 가치주 영역들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안 좋은 모습인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컨슈머 시클리컬, 그러니까 이미 소비주죠. 이미 소비주 영역이 좀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세미컨덕터, 반도체 영역도 괜찮았네요. 자, 6월 CPI 지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CPI 지수의 예측치는 8.8%였는데 실제 9.1%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건 뭐 한 41년간의 거의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고요. 자, 높은 인플레이션은 높은 긴축을 불러일으키죠. 최근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도 다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7월 들어서 유가가 상당히 하락세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미 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눈치예요. 자, 6월 CPI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시장의 눈은 이미 7월 CPI에 쏠려 있습니다. 7월 CPI는 또 8월 달에 발표가 되겠죠. 아마 7월 CPI는 지금 유가를 반영하고 현재 곡물가라든지 원재료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좀 더 낮아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6월 CPI가 좀 피크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연준이 좀 더 참고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6월 근원 CPI는 5.9%를 기록했습니다. 좀 전에 헤드라인 CPI라고 할 수 있는 이 6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9.1%를 기록했지만, 자, 근원 CPI 에너지와 푸드를 제외한 수치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시장에 더 안도감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는 최근 유가 곡물가도 내려가고 있는데, 자, 에너지랑 푸드를 제외한 수치니까 유가를 제외한 부분도 내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너지랑 푸드를 제외한 원재료 가격이라든지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미국의 서비스 가격이라든지 미국의 렌트비, 주택 거주 가격이라든지 거주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이 수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인플레이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6월 CPI 지수 9.1%만 보면은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강력하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3대 지수가 그렇게 큰 하락폭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력한 내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나스닥은요, 이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낮은 0.15%의 하락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점점 빅테크 성장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에 내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이를 차트로 보자면 현재 강력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는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게 나스닥 차트, 나스닥 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양봉을 기록했고요. 물론 오늘의 이러한 양봉이 페이크일 수도 있습니다. 속임수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내일 다시 개파락하는 찐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최근에 미국 증시는 이런 속임수 상황을 많이 보여주었었어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크게 하면은 그날은 오히려 불확실성적으로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또 그 다음날 재차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점을 계속 거의 근 한 달간 높이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절망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현재 다시 한번 시장은 코로나라는 악재를 가지고 온 상황입니다. 자, 근 한 3년간의 시장은 코로나가 지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2020년, 2019년 말에 코로나로 시작된 돈풀기가 글로벌 자산 상승을 이끌어왔죠. 주식과 부동산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까지 암호화폐까지 크게 상승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연준의 QE를 통해서 자, 2배나 돈을 많이 풀었다고 할 수 있겠죠. 단기간에 그것도. 하지만 자산 상승이 그러한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완화시켰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자산의 버블이 끝나면서 인플레가 다시 한번 터지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인플레 상황을 더 키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연준이 어쩔 수 없이 긴축을 크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요. 현재 전쟁까지 나온 마당에 엄청나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끼칠 만한 안 좋은 악재들은 다 터졌다고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재봉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참고로 기가 상하이가 위치해 있는 상하이시는 지난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 2개월이 넘는 도시 봉쇄를 이미 겪었었어요. 근데 CNN에서 어제 다시 한번 상하이가 재봉쇄 루머가 돌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이미 중국의 주요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시안과 허낭성, 이런 도시들도 한 봉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상하이 당국은 도시 봉쇄 가능성을 거듭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 3월 달에도 상하이 당국은 이렇게 대체를 하다가 2개월 동안 큰 봉쇄에 직면을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시민들은 아직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다시 한번 이렇게 코로나를 악재로 가지고 왔다는 건요, 시장에 나올 만한 악재들이 정말 다 나온 것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가지고 올 만한 악재가 없으니까 코로나를 다시 악재로 가지고 오는 듯한 합리적 의심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재가 이제 나올 만한 건 다 나왔다는 것이죠. 점점 악재에 대한 내성이 강해지는 시장 모습을 지금 미국 증시가 보여주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테슬라 내부적인 악재라든지 아직 7월 달에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7월 달 이 뜨거운 태양, 습한 기후,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요, 우리나라 기후처럼 어려운 환경을 잘 버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9.1%라는 강력한 CP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연준의 7월 27일 FOMC 회의에서는 역시 자이언트 스텝에 해당하는 0.75% 75bp에 해당하는 금리 인상이 전망이 강력히 시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캐나다는요, 기준금리를 100bp나 그러니까 1%포인트나 한 번에 금리 인상을 해버렸어요. 그 전에는 1.5%였는데 어제 7월 13일 날 2.5% 그러니까 100bp나 인상을 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 그리고 캐나다랑 미국은 거의 경제가 한 몸이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미국도 100bp까지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0.75%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미국의 긴축,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에게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담으로 작용이 됩니다. 실제로 어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50bp, 그러니까 0.5% 정도 금리 인상을 하면서 2.25% 금리 인상이 되었어요. 2.25%까지 금리가 올라왔고, 현재 유로존은 0% 제로 금리를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7월 달에 올릴 예정이라고 하고 있죠. 아무튼 미국이 이번 달에 0.75% 금리를 올리면 2.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금리보다도 높고요, 유로존보다는 훨씬 더 높은 거죠. 자, 당분간 달러 강세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자를 많이 주는 곳에 돈들이 몰리겠죠. 그러다 보면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고 원화라든지 유로화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죠. 실제 유로화는 지금 달러랑 페러티, 그러니까 거의 1대1의 환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다른 국가들에서도 위기 상황이 이어질 수 있겠다는 거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7월 달에 눈여겨보고 조심해야 될 건 역시 테슬라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그리고 기관들이 예상하는 테슬라의 2022년 2분기 EPS 전망치는 1.9가 좀 넘는 수준이에요. 1.95 정도까지도 보고 있는데, 뭐 게리 블랙 같은 경우는 1.5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좀 더 1.95 쪽, 이쪽에 좀 더 가까운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는 전분기 대비 3.22 대비해서 마이너스 40% 역성장하는 모습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는 그래도 34% 성장입니다. 2021년 2분기는 1.45였으니까 한 34% 성장하는 거. 그래도 테슬라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코로나 봉쇄, 상하이 봉쇄 상황에서도 이렇게 좋은 실적을 그래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1.95라는 수치는 좀 더 테슬라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치이니까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앞으로에도 지뢰밭 같은 상황이 계속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히 투자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도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시황이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7월에 예를 들어서 0.75% 1% 금리 인상을 하면 8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으니까 금리 인상이 없고요. 9월, 11월, 12월로 가면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의 속도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2.5%까지 금리 인상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미국 연준이 원하는 중립금리 수준까지도 올라왔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 수도 있겠고, 중요한 거는 7, 8, 9월 달로 가면서부터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꺾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금리 인상 속도가 충분히 줄어들 수 있겠다는 거 한번 이해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테슬라 뉴스로 돌아와서요. 테슬라 AI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안드레 카파시가 테슬라를 떠난다고 합니다. 안드레 카파시는 지난 5년 동안 테슬라에서 일을 해왔고 일을 해와서 상당히 기뻤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이제 다른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가 있는 동안에 이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은요, 레인 키핑 시스템을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선 유지 기능을 이제 넘어섰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오토파일럿 팀의 발전을 기원을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당신과 함께 일해서 정말 영광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드레 카파시인데요. 안드레 카파시 퇴사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도 이렇게 기사를 달았는데요. 기사 내용에 의하면 안드레 카파시는 2017년에 테슬라에 입사를 했고, 올해 3월 달에 안식년 휴가를 떠났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게리 블랙은 이상하다. 안드레 카파시가 안식년 휴가를 4개월이나 떠난 거는 테슬라를 떠나려고 하고자 하는 의지이지 않겠느냐 라고도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4개월 만에 테슬라에 복귀를 했어요. 7월 달에 복귀했는데, 그러자 복귀하자마자 퇴사를 결정을 했고요. 그동안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코어에 해당하는, 핵심에 해당하는 AI 및 비전 팀을 이끌어 왔습니다. 자, 안드레 카파시는 앞으로 무엇을 할지 아직 정확한 플랜은 없다고 하지만 AI 기술에 대한 장기적인 열정은 지속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홀말스 카탈로그는 안드레 카파시는 AI 팀의 수장이긴 하지만 실제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에즈웍이라는 사람이 맡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분께서, 에즈웍이란 분께서 오토파일럿 업데이트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블룸버그는 기사 말미에 계속해서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그리고 FS 시스템에 현재 소송건이라든지 NHTSA에서 조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퍼드를 만들어내는 듯한 기사를 쓰고 있고요. 자, 우리가 안드레 카파시의 퇴사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FSD 소프트웨어는 이미 한 명이 아닌 주요 인물들에 의해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즈웍이란 분이 실제로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요. 자, 밀란 코바치라는 분도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 작년에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는 안드레 카파시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원탁의 기사처럼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것이죠. 자, 아직까지 정말로 많은 정말 탤런트가 넘치는 오토파일럿 AI 엔지니어들이 테슬라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재밌던 뉴스는 2020년에 설립된 앞테라라는 미국의 신생 전기차 회사가 테슬라의 생태계에 편입이 되고 싶다.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미국의 전기차 충전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미국 정부에 또 건의를 한 것입니다. 앞테라 모터스라는 회사는 이러한 로고를 가지고 있고, 보시면 테슬라랑 차량 모양이 거의 실제 내부는 흡사합니다. 테슬라 형님 따라쟁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인테리어는 거의 비슷한 모습이고, 그렇지만 외관은 상당히 다릅니다. 뭐 거의 세 발로 움직이는 차량을 지금 프로토타입으로 제시하고 있고, 뭐 테슬라랑 다른 점은 차 위에다가요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갈 수 있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앞테라 모터스의 차량은 제로백 3.5초를 보일 수 있다고 하고요. 주행거리는 400에서 1600km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이런 디자인에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차도 상당히 가벼워 보이죠. 차량이 워낙 가볍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이렇게 일일 태양광 충전을 통해서 최소 25km에서 최대한 64km까지는 전기 충전 없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패널을 많이 장착하면 할수록 64km까지 태양광 충전만으로 주행거리가 나온다고 하고요. 2인승의 차량이고 4천만원 정도의 가격을 일단 책정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앞테라 회사의 의견이 의미가 있는 부분이요. 역시 테슬라는 지금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회사죠. 애플과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스마트폰의 생태계를 만들었듯이 테슬라도 전기차 자율주행의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벌써 이렇게 첫 번째 자동차 회사가 나온 것을 보니까 테슬라의 라이센스 영업이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앞테라는 슈퍼차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요, 테슬라의 OS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앞으로도 공유를 희망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내부의 시스템이 테슬라랑 너무 흡사해요. 자, 여기에다가 테슬라의 OS와 자율주행 시스템만 넣어두면 진짜 이 안이 테슬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실제로 앞테라는요, 이번 달에 미국 의회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어요. 촉구를 하고 있는 게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 시스템이 EV의 미국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배경화면에 테슬라 슈퍼차저의 플러그가 보이시죠? 이게 바로 미국의 스탠다드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는 지난 6월에요. 민간 기업이 연간 25만 개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 생산을 하기 위해서 7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발표를 했고요. 이에 맞춰서 앞테라에서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왕 투자할 거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가장 편리하고 가장 효율적인 충전 시스템이니까 테슬라의 슈퍼차저로 하자라는 것이죠. 뭐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라든지 다른 충전기 회사들이 있습니다. 충전소 회사들이 있지만 상당히 사용이 좀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많고요. 이미 테슬라는 미국 전기차 시장 60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 슈퍼차저가 표준이 충분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테라의 의견에 따르면요,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미국의 충전 표준이 된다면요, 미국 정부는 2027년까지 충전 인프라 지출에서 40억 달러나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5조 원이 넘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테슬라 슈퍼차저가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테슬라 슈퍼차저는 건설도 상당히 쉽습니다. 테슬라 공장이죠. 뉴욕과 같은 기가 뉴욕과 같은 공장에서 테슬라 슈퍼차저를 만들고 있고요. 자, 거기에서 만들어진 슈퍼차저는 한 8일 정도면요, 슈퍼차저 스테이션 건설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기간도 상당히 짧고 건설 비용도 상당히 싸기 때문에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이렇게 효율이 높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7월만 잘 버텨내면 하반기에는 그래도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테슬라 주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희망을 갖고 계속해서 테슬라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